이 이야기는 한 남자의 복수극이자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는 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결혼식, 그러나 그 속에서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해? 충격적인 고함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모두의 축복이 비명으로 변하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은 지옥이 됩니다. 임신한 신부의 배를 향한 무자비한 발길질, 그리고 피해자를 향한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말들. 하지만 조용히 딸을 일으켜 세운 신부의 아버지는 나지막이 말합니다. 오늘 일 잊지 않겠습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한 차갑고 철저한 복수의 서막이었으니까요. 경제적 파멸, 사회적 매장, 그리고 법적 심판까지. 과연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사위를 만난 아버지는 어떤 복수를 완성했을까요? 그리고 그 복수의 끝에서 딸과 뱃속의 아이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1년 전 서울 도심의 초호화 호텔 연회장에서 일어난 경악스러운 사건입니다. 모두의 축복 속에 진행되어야 할 결혼식이었지만 그날 예식장은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신부 한유진 씨는 순백의 드레스 아래로 불룩한 배를 감추지 못하고 임신 7개월의 몸으로 버진 로드를 걸어야 했지요. 신부의 아버지 한정수 씨는 떨리는 딸의 손을 꽉 잡아주며 굳건한 표정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하객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리는 수군거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특히 사위 측 친인척들의 시선은 노골적인 비난과 멸시가 담겨 있었답니다. 제단 앞에 선 신랑 이민재 씨의 태도는 처음부터 불량했습니다. 그는 시계를 자꾸 들여다보거나 발을 동동 구르는 등 이 상황 전체에 대한 불쾌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한정수 씨가 딸의 손을 사위의 손에 건네며 우리 딸 평생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했으나 이민재 씨는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었죠. 주례 선생님의 차분한 주례사가 이어지던 중 곧 태어날 새 생명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릴 두 분에게 하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민재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내 인생 망친 아이인데 무슨 축복이야! 이민재 씨가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지르는 순간 예식장의 300여 명 하객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해? 그의 분노는 폭주했습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이민재 씨는 임신한 유진 씨의 배를 향해 무서운 기세로 발길질을 휘둘렀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유진 씨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배를 감싸며 흐느끼는 유진 씨의 모습에 여성 하객들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정수 씨는 급히 쓰러진 딸에게 달려가 유진 씨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신랑의 어머니 강명희 씨가 유진 씨에게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어디 덥석 임신부터 하고 와서 우리 집안 망신시키더니 이제는 연극까지 하고 있니? 이 황당한 비난에 하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답니다. 한정수 씨는 아무 말 없이 강명희 씨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그 시선은 듣는 이의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무서웠습니다. 한정수 씨는 딸을 안고 천천히 예식장 문을 나섰습니다. 문 앞에서 그는 뒤돌아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오늘 일 잊지 않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앞으로 다가올 무서운 복수를 예고하는 듯한 서늘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 유진 씨를 곧장 병원으로 데려가 정밀 검사를 받게 한 한정수 씨는 다행히 아이에게는 큰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확인하고서야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중소기업 사무실이었으나 이곳에서 움직이는 한정수 씨의 영향력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그는 책상에 앉아 분노를 억누르는 대신 차갑고 논리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비서, 지금 당장 사무실로 와라. 한정수 씨의 호출에 정비서가 10분도 채 되지 않아 들어왔습니다. 정비서, 어제 내 딸 결혼식에서 일어난 일 자네도 알지? 한정수 씨가 물었습니다. 정비서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예, 사장님. 들었습니다. 그 자식이 감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정수 씨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어요. 감정은 필요 없다. 우리는 차근차근 정확하게 해야 해. 한정수 씨는 정 비서에게 이민재 가족에 대해 조사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정 비서는 두꺼운 파일을 꺼내 보고했습니다. 이민재, 31살 현재 무직입니다. 아버지 이영철 씨는 직원 15명 규모의 소규모 건설업체를 운영 중이며 집은 전세이고 3억 원 정도의 대출이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정수 씨의 입가에 얇은 냉소가 스쳤습니다. 3억 대출의 소규모 업체라. 조금만 건드려도 흔들릴 수밖에 없겠군. 한정수 씨는 복수를 단계별로 진행할 것을 명령했어요. 첫째, 이영철 씨의 건설업체부터 시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원청업체에 연락해서 진행 중인 아파트 공사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게. 명분은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해. 실제로 점검해보면 문제 하나 정도는 나올 테니. 둘째, 은행 쪽에 연락하여 대출 만기일을 당겨달라고 요청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신용 등급도 한 단계 내려버리게. 그 정도면 그 집안은 완전히 기반이 무너질 걸세. 정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지만 한정수 씨는 단호했습니다. 임신한 내 딸을 발로 찬 놈들이야. 이 정도로도 부족해. 그는 이민재 본인에게는 당장 손대지 말고 먼저 주변부터 완전히 무너뜨려 제대로 된 절망을 맛보게 할 계획이었지요. 마지막으로 한정수 씨는 사회 전반에 걸친 영향력을 이용해 사돈 집안을 완전히 고립시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언론사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결혼식장, 폭행 사건을 내일 아침 일간지에 일면 톱기사로 보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이민재 씨는 숙취로 찌푸려진 얼굴로 거실에 나왔습니다. 어제의 악몽 같던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이영철 씨가 들고 있는 신문을 본 순간 그의 눈앞은 캄캄해졌습니다. 전국 최대 일간지 일면에 큼지막한 제목이 박혀 있었거든요. 결혼식장 폭행 사건 임신한 신부 향의 발길질. 기사에는 이민재 씨의 실명까지 공개되었고 어제 결혼식에서 벌어진 모든 일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민재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신문을 떨구었죠. 부엌에서 나온 강명애 씨가 소리쳤습니다. 이제 우린 어떻게 살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겠네. 정말로 그랬습니다. 이민재 씨의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고 지인들은 비난과 질책을 쏟아냈습니다. 이민재 씨가 전원을 꺼버리자 집 전화까지 계속 울려댔습니다. 사회적 지탄의 물결이 삽시간에 그들의 삶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영철 씨에게 원청 업체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영철 사장님, 죄송하지만 진행 중인 아파트 공사 계약을 해지해야겠습니다. 이영철 씨가 당황하며 묻자 원청 업체 직원은 어제 있었던 안전 점검 결과와 함께 부도덕한 사업체와는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다는 회장의 지시를 통보했습니다. 그 공사는 이영철 씨 회사에게 유일한 수입원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이번에는 은행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출 연장을 해주기로 했던 은행 직원은
태도를 바꾸어 2주일 내로 3억 원 전액을 상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진행 중이던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연장은 힘듭니다. 이영철 씨는 주저앉아 망연자실했어요. 한편 이민재 씨에게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합격이 확정되었던 회사에서 채용을 취소하겠다는 통보가 온 것입니다.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 분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이민재 씨의 앞길은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소용돌이가 몰아친 것처럼 정신없는 하루가 지났고 이영철 씨는 비로소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강명희 씨가 울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설마 그 신부 아버지가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날 잊지 않겠다고 했잖아. 이영철 씨는 그제야 한정수 씨의 섬뜩했던 눈빛을 떠올리며 공포에 질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이영철 씨의 사무실로 국세청 조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국세청 조사관입니다. 탈세 정황이 포착되어 세무조사를 나왔습니다. 이영철 씨의 얼굴은 더욱 새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세무 공무원들이 각종 서류를 뒤지기 시작하면서 회사는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민재 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하려 했지만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일 때문에 그마저도 거절당했어요. 사흘이 지나자 이영철 씨의 건설업체는 결국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줄 월급조차 없었거든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주가 지나자 강명희 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집에만 틀어박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했고 남편은 하루 종일 망연자실한 채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여보, 그 집에 가서 용서를 빌어야 해요. 이대로는 우리 가족이 다 망해요. 이영철 씨도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지요. 그들은 한정수 씨가 운영하는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사무실이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치 심판을 받으러 가는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접수원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어요. 이영철 씨가 간절하게 부탁하던 그때 안쪽에서 한정수 씨의 비서가 나왔습니다. 사장님께서 잠깐 시간을 내주신다고 하네요. 들어오십시오. 이영철 씨와 강명희 씨는 조심스럽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정수 씨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뻔히 알겠지만 일단 말해보세요. 이영철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강명희 씨는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그때 말을 너무 함부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따님에게 손을 댄 것 정말 죄송합니다. 한정수 씨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요. 그게 전부인가요? 이영철 씨는 마지막 남은 희망을 걸고 빌었습니다. 앞으로는 따님께 가까이 가지 않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한정수 씨는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용서요. 제 딸이 임신한 몸으로 폭행당했는데 용서를 하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야 정신을 차리셨나 보네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이건 내 딸 올린 대가입니다. 그런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영철 부부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지요. 이영철 부부가 한정수 씨의 사무실을 나온 지 이틀 후 한정수 씨는 정 비서를 불러 복수의 2단계를 시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제적 압박이었어. 이제는 법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차례야. 정비서는 메모장을 꺼내며 한정수 씨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한정수 씨는 먼저 최고급 로펌에 연락하여 이민재 씨를 상대로 폭행죄와 상해죄로 고발할 것을 지시했어요. 우리 딸의 진단서를 받아놓았습니다.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불안장애 진단이 나왔지. 임신부 폭행은 가중처벌 대상이야. 다음으로 한정수 씨는 이민재 씨에게 유진 씨와 뱃속의 손녀에게 100m 이내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 금지 신청을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양육권 소송도 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민재는 폭행 전가자가 될 테니 양육권을 박탈당할 것입니다. 아이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며 폭행을 한 놈에게 아이를 맡길 수는 없지 않나? 정비서는 놀라면서도 한정수 씨의 단호한 결정을 따랐습니다. 이튿날 이민재 씨에게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폭행죄 및 상해죄 고발장이었습니다. 현실을 직감한 이민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소장을 들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영철 씨는 급히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모든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 수임을 거절당했습니다. 신문에 나온 사건이라 저희 사무실 이미지에 좋지 않습니다. 유명한 변호사일수록 더욱 거절했지요. 결국 이민재 씨는 국선 변호인을 신청해야만 했습니다. 한 달 후 제1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취재 열기가 뜨거웠고 한정수 씨는 국내 최고 로펌의 변호사 3명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반면 이민재 씨 측에는 경험이 부족한 국선 변호인 1명뿐이었어요. 한정수 씨 측 변호사는 결혼식 현장 동영상을 재생하며 이민재 씨의 만행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재생된 폭행 장면은 방청석에서 탄식을 자아냈습니다. 또한 유진 씨가 사건 이후 심각한 불안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진단서가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민재 씨의 변호인이 순간적인 실수였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지만 검사는 술에 취했다는 것이 임신부 폭행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즉시 반박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이민재 씨에게 상황은 극도로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재판은 일방적인 공세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것은 증인들의 증언이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했던 하객들이 증인석에 나와 이민재 씨의 폭행을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정말 끔찍했습니다. 임신한 신부를 발로 차다니 그 모습을 보고 모두가 경악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민재 씨가 결혼식 전날 술집에서 내일 뱃속의 아이와 신부를 죽여버리겠다고 발언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언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민재 씨의 범행이 순간적인 실수가 아닌 사전에 계획된 악의적인 발언이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2차 공판에서는 한정수 씨 측이 준비한 또 다른 증거가 공개되었습니다. 사위 어머니 강명애 씨가 유진 씨에게 퍼부었던 모욕적인 발언 녹취록이었어요. 배 불러서 시집아 놓고 이제 피해자 행세까지 하네. 라는 강명애 씨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 가족들이 피해자를 2차 가해한 정황도 확인됩니다. 이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민재 씨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가족들의 태도가 자신의 형량을 더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으니까요. 그에게는 더 이상 변호할 여지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3차 공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장은 이민재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유진 씨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유진 씨 및 그 자녀에 대한 100m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민재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전과자가 되어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했고 아이를 볼 권리마저 박탈당한 것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한정수 씨는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입니다. 하지만 제 딸이 받은 상처는 평생 남을 것입니다. 배상금에 대한 질문에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결 소식은 전국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이민재 씨 가족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영철 씨의 건설업체는 이미 파산했고 집마저 경매에 넘어갈 상황에서 1억 원의 배상금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지옥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민재 씨가 교도소에 수감된 지 한 달 후 한정수 씨에게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장님, 따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출산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정수 씨는 즉시 모든 일을 멈추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담당 의사가 웃으며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쁜 여자아이입니다. 산모도 아이도 모두 건강합니다. 한정수 씨의 얼굴에 지난 몇 달간 보이지 않던 진심 어린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분노와 복수로 가득했던 마음에 따뜻함이 스며들었지요. 갓 태어난 손녀를 안아든 한정수 씨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작고 소중한 생명이 그의 품에 안겨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우리 공주야. 할아버지가 왔단다. 분노로 가득했던 그의 마음이 그 순간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딸 유진 씨가 있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유진 씨는 힘들어 보였지만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한정수 씨는 딸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고생 많았다, 딸아. 정말 잘했어. 유진 씨가 작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제가 이 아이를 혼자서 잘 키울 수 있을까요? 한정수 씨는 딸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야. 아빠가 있잖아. 우리가 함께 키우는 거야. 이 아이는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그 말에는 어떤 절망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 씨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한정수 씨는 고개를 저으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대답했어요. 며칠 후 유진 씨가 퇴원할 때 한정수 씨는 모든 것을 준비해 둔 자신의 집으로 함께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유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유진 씨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이름을 지었습니다. 소희라고 하려고 해요. 작은 희망이라는 뜻으로요. 한정수 씨는 그 이름이 참 좋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한정수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분노와 복수는 사라지고 사랑과 보호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매일 아침 손녀 소희를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죠. 시간은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이민재 가족은 모든 것을 잃고 서울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대가는 평생 그들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한편 한정수 씨와 딸 유진 씨, 그리고 손녀 소희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고 할아비, 할아비라고 옹알거리며 한정수 씨의 뒤를 졸졸 쫓아다녔어요. 한정수 씨는 손녀의 부름에 기쁘게 응답하며 회사 일보다 훨씬 보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진 씨 또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직장을 구했고 아이를 키우며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유진 씨가 아버지에게 진심을 전했습니다. 아빠, 제가 이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평온할 수 있는 건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아니었다면 저희 모녀는 어떻게 됐을지. 한정수 씨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가족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아빠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다. 그는 이제 복수와 분노는 더 이상 필요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켜낸 것으로 충분했지요. 한정수 씨는 깊은 밤 잠든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희의 작은 숨소리는 그에게 세상의 어떤 보상보다 값진 평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상처받지 않게 해주겠다는 다짐, 딸이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게 해주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 사건은 한정수 씨에게 세상의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높은 지위나 재산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존중이며 가장 약하고 사랑하는 존재를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꺼이 지켜주는 사랑임을 말입니다. 법의 심판과 현실의 고통은 가해자에게 정의를 가져다 주었지만 유진 씨와 소희의 삶에 찾아온 밝은 미래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해소였습니다. 한정수 씨는 손녀를 안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모든 것을 이겨낸 사랑과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지켜지는 사랑 속에서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늘 귀한 시간을 내어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하나뿐이라면서요. 그럼 예물은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저 가난한 티 내는 거 딱 질색이에요. 아들 태준의 결혼을 앞둔 순자 씨, 평생 아들 하나 바라보며 살아온 그녀에게 예비 며느리 세연은 그 자체로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물을 고르러 간 백화점 세연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들은 순자 씨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지방격, 가난한 티, 그리고 ATM 기계. 사랑이라 믿었던 아들의 결혼은 순식간에 돈과 조건을 따지는 잔인한 거래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려 했던 순자 씨는 과연 이 결혼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과연 아들 태주는 사랑에 눈이 멀어 며느리의 진정한 속내를 알아보지 못한 걸까요? 그리고 순자 씨는 이 결혼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사랑과 조건, 믿음과 배신 사이에서 펼쳐지는 숨막히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늘 감사합니다. 아들 태준의 결혼을 앞둔 순자는 아침부터 옷장 앞에서 고민했습니다. 예비 며느리 세연과 함께 예물을 고르러 가는 중요한 날이었죠. 40년 넘게 입어온 정장 중 가장 깔끔한 검정 투피스를 꺼내들며 돌아가신 남편이 선물해준 진주 목걸이를 매만졌습니다. 거울을 보며 단정한 차림새를 확인한 순자는 지갑 속 통장 잔고를 다시 한번 확인했죠. 예물값으로 준비해둔 돈이 부족할까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오전 10시 강남 백화점 정문 앞에서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만난 순자는 세연의 세련된 모습에 흐뭇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귀금속 매장으로 올라가며 순자는 세연에게 살갑게 말을 걸었지만 세연의 밝은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적인 느낌은 미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세연의 눈은 진열장 가득한 다이아몬드에 반짝였습니다.
직원이 인기 상품들을 보여주자 순자는 가격표를 슬쩍 보며 아들의 행복을 위해 무리를 해도 괜찮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세연은 첫 번째로 나온 우아한 반지 세트를 보며 이런 건 너무 싸 보여요. 우리 집안 격에 맞지도 않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당황했고 아들 태주는 어색하게 세연을 말렸죠. 하지만 세연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마음은 순식간에 상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이 며느리에게는 집안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는 것 같아 속상했죠. 하지만 혹시나 긴장해서 실수한 것일까 싶어 참고 넘어갔습니다. 세연은 직원에게 더 큰 다이아몬드를 요구하며 어머니는 아들이 하나뿐이라면서요. 그럼 예물은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라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쏠리자 순자의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세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친구 결혼식 이야기를 꺼내며 시어머니가 짠돌이처럼 보이면 얼마나 창피한지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에 순자는 속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을 짠돌이 시어머니로 몰고 가는 느낌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순자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직원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태주는 어머니의 상한 마음을 눈치채고 미안해했지만 세연 앞에서는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물을 고른 후 세 사람은 백화점 6층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순자는 속으로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아메리카노를 마셨고 세연은 비싼 케이크와 카푸치노를 주문하며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어머니라고 웃었습니다. 순자는 그 미소가 왠지 모르게 계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태주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어머니 세연이가 평소엔 정말 착해요. 오늘은 좀 긴장한 것 같은데 라고 변명했지만 그의 변명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세연은 갑자기 집 문제와 결혼식 규모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집은 우리가 가져야겠죠? 시댁에서 지원 못 해주면 친구들한테 창피해요. 요즘 다들 집 하나씩은 받고 결혼하거든요. 이 말을 들은 순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어서 세연은 저희 결혼식도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200명 정도는 불러야 할 것 같은데 라고 말했죠. 태준이 당황하며 조용하게 진행하기로 하지 않았냐고 묻자 세연은 목소리를 높여 태준 씨, 왜 그렇게 가난한 티 내려고 하세요? 저 창피해서 어떻게 해요?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에 순자의 마음속에서는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이 이 젊은 여자에게는 그저 가난한 티일 뿐이라는 사실에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세연은 계속해서 해외 신혼여행과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지원을 요구했죠. 어머니가 아들 하나뿐이시니까 당연히 지원해 주실 거죠. 세연의 이기적인 요구에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차 잔을 조용히 내려놓고 세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65년을 살아온 여자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죠. 순자는 마음속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여자와는 절대 인연을 맺을 수 없다. 아들이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이런 여자가 며느리가 되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순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연 씨, 오늘 여기서 그만합시다. 세연은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습니다.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하지만 순자는 흔들림 없이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집은 예물을 돈으로 따지는 집안이 아니에요. 그리고 결혼을 투자나 거래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태준이 당황하며 어머니를 말렸지만 순자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굳건하게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세연 씨가 원하는 건 남편이 아니라 ATM 기계인 것 같네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소박하게 사는 것보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을 원하시는군요.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순자에게 집중되었고 그녀의 말에 세연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속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죠. 순자는 마지막으로 저는 인연을 맺을 수 없겠네요 라고 선언하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태주는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자상하고 온화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죠. 세연은 패닉 상태에 빠져 오빠, 뭐하고 있어요? 어머니 좀 말려봐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어머니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보지 못했던 세연의 이기심과 속물적인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죠. 백화점 밖으로 나온 순자는 차가운 가을바람을 맞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뒤따라 나온 태주는 어머니의 상처를 헤아리며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태주는 세연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 여기서 끝내자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연은 후회할 거라며 소리쳤지만 태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모자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의 시계 소리만이 조용히 흘러가는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죠. 태주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이 마치 꿈 같았습니다. 태주는 소파에 앉아 한동안 멍하니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백화점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물을 고르던 순간의 세연의 표정, 집안격이라는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내뱉던 목소리, 그리고 카페에서 가난한 티라고 말하며 자신의 어머니를 모욕했던 모습까지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태주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맞나? 나는 대체 무엇을 보고 이 사람과 결혼을 결심했던 걸까? 세연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밝고 당당했습니다. 태주는 그런 세연의 자신감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주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죠. 하지만 오늘 어머니의 단호한 모습을 보며 태주는 깨달았습니다. 세연의 당당함은 용기가 아니라 무례함이었다는 것을요. 자신감은 자만심이었고 소신은 이기심이었다는 것을요. 겉모습에만 속아 사람의 진짜 내면을 보지 못했던 자신이 한심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순자가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떠와 아들 앞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순자는 차가운 물을 한 잔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태주는 멍하니 물컵을 들고 있다가 이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눈이 멀어 있었네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아들 옆에 앉아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의 장점만 보게 되는 법이야. 순자의 따뜻한 말에 태준의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태준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엔 세연이가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 보여서 좋았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게 당당함이 아니라 이기심이었네요. 순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깨달았다면 된 거야. 아직 늦지 않았어. 순자는 아들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짜 가정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거란다. 태주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조언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만약 세연과 결혼했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순자가 차려준 된장찌개 냄새에 잠에서 깼습니다. 어제의 폭풍 같았던 하루가 마치 꿈인 듯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태주는 된장찌개 한 숟가락을 뜨며 말했습니다. 역시 엄마 요리가 최고예요. 순자는 아들의 말에 활짝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태준의 진짜 미소였죠. 식사를 마친 후 태준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조용히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연과 결혼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세연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집안의 경제력을 넘어 태준의 능력까지 시험했을지도 모르죠.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남편과 시어머니를 자랑하기 위해 태준을 끊임없이 압박했을 것입니다. 그는 세연의 끝없는 욕심을 채우느라 지쳐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런 태준을 묵묵히 지켜주었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태준에게 가정은 돈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제야 태준은 모든 것을 깨달았겠죠. 하지만 이미 늦었을 것입니다. 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현명한 선택에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순자는 태준을 사랑으로 키웠고 그 사랑으로 태준은 오늘 세연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녁에 일찍 들어갈게요. 같이 저녁 먹어요. 순자는 밝게 웃으며 그래, 아들아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녁 무렵 모자는 함께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순자가 끓여준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고 두 사람의 마음은 이제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태주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세연과의 결혼이 무산된 것이 단순히 불행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겉모습에만 치중하며 살아왔는지 반성했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화려한 외모의 여성을 만나는 것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과거가 부끄러웠습니다. 태주는 자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마음의 평화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태주는 순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퇴근 후 친구들을 만나거나 혼자 시간을 보내기 바빴지만 이제는 어머니와 함께 산책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순자는 그런 아들의 변화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결혼을 서두르며 세연의 말에만 귀 기울이던 태준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죠. 아들의 성숙한 모습에 순자의 마음은 뭉클했습니다. 태주는 순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랐어요. 세연이가 겉보기에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용기가 아니라 이기심이었네요. 겉모습에만 속아서 사람의 진짜 내면을 보지 못했던 제가 한심하게 느껴져요. 순자는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태준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면서 배우는 법이란다. 너는 깨달았으니까 된 거야. 아직 늦지 않았어. 순자의 따뜻한 위로에 태준의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지혜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만약 세연과 결혼했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태주는 이제 겉모습에 속지 않고 진정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조급함 대신 평온함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주는 순자와 함께 동네를 걷다가 작은 꽃집을 발견했습니다. 꽃집 안에는 따뜻한 미소를 가진 여성이 꽃을 다듬고 있었죠.
순자는 그 여성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고 태주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여자는 순자에게 직접 키운 꽃을 선물하며 밝고 친절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태주는 그 여인의 수수한 옷차림과 맑은 눈빛에서 이전의 세연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진솔한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순자는 태준을 돌아보며 여성을 가리켰죠. 태준아, 이분은 이 동네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서희 씨란다. 마음씨가 참 좋으셔. 태준은 순자의 소개에 서희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희는 환한 미소로 태준을 맞이했죠. 태준의 마음속에 작은 파동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와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 속에서 태준은 새로운 인연의 씨앗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사랑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태준과 서희는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데이트 대신 소박한 일상을 함께했습니다. 서희는 태준을 위해 직접 만든 꽃다발을 선물했고 태준은 서희를 위해 정성껏 요리를 만들어 대접했죠. 그들의 관계는 서로의 진심을 나누는 우정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서희는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태준도 세연과의 과거 이야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서희는 태준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준의 아픔을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죠. 태준은 서희에게서 진정한 품격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고 자신의 삶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희는 태준의 어머니 순자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순자가 태준을 혼자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이해했고 그녀의 삶의 지혜를 존중했죠. 태준은 서희를 통해 사람을 향한 존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서희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태준의 마음은 조급함 대신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1년 후 태준은 서희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서희는 순자에게 먼저 찾아가 결혼 허락을 구했습니다. 순자는 서희의 눈빛에서 진심을 보았고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순자는 서희에게 말했습니다. 세연이는 예물을 돈으로 따졌지만 너는 마음으로 다가와 주니 고맙구나. 서희는 순자의 손을 잡고 어머니, 저는 태준 씨의 사랑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가장 큰 예물이라고 생각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태준과 서희의 결혼식은 조촐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세연이 원했던 200명의 하객 대신 가까운 가족들과 지인들만 참석했죠. 하지만 결혼식장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아들 부부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세연과의 결혼을 반대했던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죠. 결혼 후에도 태준은 서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것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서희는 순자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따랐고 순자 역시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돈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신뢰로 채워졌습니다. 순자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겉모습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므려. 사람을 향한 존중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지켜주는 사랑은 책임감 있는 마음과 희생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요. 그녀와 아들 태준, 그리고 며느리 서희는 이제 아픔을 딛고 서로를 지켜주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늘 귀한 시간을 내어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